1942년 8월 하와이 진주만. 지하실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점수도입니다. 정부에서 쓰는 회색으로 칠해진 콘크리트 벽에서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죠. 공기 중에는 담배 연기, 식은 커피, 그리고 며칠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남자들에게서 풍기는 금속 맛이 나는 피로감이 맴돌았습니다. 조셉 로슈포트 해군 중령은 커피 자국으로 얼룩진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는 5자리 숫자 그룹이 가득 적힌 종이 더미로 산을 이루었죠. 그의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일본 해군 코드를 응시하며 또 다른 감청 용지를 들어 올리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암호들은 마치 꿈속의 언어로 쓰인 듯 도무지 해독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바로 이 항구에서 태평양 함대는 불타고 있었고 1000명이 넘는 미군 해군들에게 뒤틀린 금속 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해군은 외과 의사의 칼날처럼 정교하게 공격했고 그들의 항공모함들은 유령처럼 광대한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스테이션 하이포, 스테이션 HYPO라고 불리는 이 지하방에서 로슈포트와 그의 암호 해독팀은 미 해군 본부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20시간씩 교대하며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해군의 주요 작전 암호인 JN-25를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암호 체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해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것조차 워싱턴의 암호 전문가들에게 비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슈포트는 워싱턴이 무엇을 가능하다고 여기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942년 일본 해군은 알류샨 열도부터 인도 국경까지, 중부 태평양부터 호주 해안까지 걸쳐 있는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항공모함들은 미 태평양 함대를 굴욕시켰고 전함들은 무법자처럼 바다를 누볐습니다. 잠수함들은 보급선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32년간의 식민 통치 아래 고통받던 한국인들에게 일본 해군은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선 훨씬 더 뼈아픈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도쿄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묶어두는 쇠사슬이었고 외부의 개입이라는 어떤 희망도 막아버리는 수단이었으며 속박과 해방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말하면 학생들이 매질을 당하고 한국식 이름이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뀌었으며 어린 여성들이 황군을 위해 위안소로 끌려가던 서울에서 일본 제국 해군은 넘을 수 없는 권력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존재했습니다. 중국, 만주, 소련 극동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잔인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태평양을 지배하는 한 어떤 연합군도 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해방은 올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1910년 이래 그래왔던 것처럼 언어와 문화, 심지어 정체성까지 박탈당한 식민지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로슈포트는 구겨진 담배갑에서 또 한 개비를 꺼내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불을 붙였습니다. 5자리 숫자 그룹들이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JN-25는 단일 암호가 아니라 미궁 속의 미군기였습니다. 일본군은 단어, 구, 흔한 표현에 5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암호책을 사용해 메시지를 암호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5자리 숫자인 부가 암호를 적용하여 이미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중으로 모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부가 암호표를 정기적으로 때로는 몇 달에 한 번씩 바꾸었습니다. 이를 해독하는 것은 단순히 수학적 재능뿐만 아니라 직관, 집착, 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패턴을 기꺼이 찾아내려는 의지와 같은 더 비정형적인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스테이션 하이포의 암호 해독가들은 스스로를 지하 감옥 거주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구분이 모호해지는 교대 근무를 하며 해독된 메시지 조각들을 가능한 의미와 연결하려 시도하는 사이사이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모든 감청된 숫자 그룹, 모든 부분적인 복구, 모든 합리적인 추측을 추적하며 방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카드 목록과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암호를 해독했을 때, 즉 암호그룹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식별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약보다 중독적인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암호표를 바꿔 몇 주간의 진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면 그들은 방사능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로슈포트는 원래 하와이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젊은 장교 시절 일본어를 배웠는데 적을 이해하는 것이 전술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고방식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몇 안 되는 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살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도승의 열정으로 일본어를 연구했고 그들의 문화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미래 갈등의 핵심으로 관찰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그러한 헌신은 그를 적에게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정보 장교들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학 문제로 보았을 때 로슈포트는 그것을 대화로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암호를 해독하는 것을 넘어 암호를 작성하는 일본 장교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책상 위 어지러운 종이와 넘쳐나는 잿더리들 사이에 작은 도자기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잊힌 식사에서 남은 차가운 밥이 들어 있었죠. 로슈포트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팀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해독된 메시지 하나하나가 잠재적으로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해독된 암호 하나하나가 전쟁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동안 아시아 전역의 수백만 명은 계속 점령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그것은 일본 광산과 공장에서의 강제노동, 아이들이 모국어 사용을 금지당하는 또 다른 하루, 징집과 결코 자발적이지 않은 자발적 복무로 가족들이 헤어지는 또 다른 하루를 의미했습니다. 단순하고 생명을 지탱하며 필수적인 밥그릇은 전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했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을 먹이고 병사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싸울 의지를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4월이 되자 로슈포트의 팀은 JN-5 배우의 부분적인 해독을 달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전 명령 조각들, 함선 이동 통보, 보급품 요구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조합되면 일본군이 실행하기도 전에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대한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3,000마일 떨어진 안락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해군 본부의 암호 해독가들은 스테이션 하이포의 해독이 운 좋은 추측일 뿐이며 메시지가 너무 파편적이어서 실행 가능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AF에 대한 감청 메시지가 포착되었습니다. 1942년 5월 스테이션 하이포는 심상치 않은 일본 해군의 무선 통신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메시지에서 AF로 지정된 목표물에 대한 임박한 작전이 언급되었습니다. 통신량은 뭔가 중대한, 아마도 대규모 공세 작전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AF는 어디였을까요? 일본군은 작전 지역 전체에 걸쳐 위치를 지리적 지정자로 사용했고 AF가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지 알지 못하면 그 정보는 쓸모없었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분석가들은 AF가 알류샨 열도를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남태평양을 제시했죠. 일본군은 몇 달 동안 지정자를 사용해왔고 미군 정보부는 그중 일부는 식별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로슈포트는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경전을 읽는 사람처럼 감청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메시지 통신 패턴은 중부 태평양의 목표물을 암시했습니다. 집결 중인 부대에는 일본군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타격대인 여러 항공모함 사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기는 6월 초에 계획된 작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로슈포트는
파편적인 번역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담수 공급에 대한 언급, 해수 담수화 장비의 필요성, 산호초의 구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들은 외딴 곳에 위치하며 광범위한 병참 준비가 필요한 작은 섬 목표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미드웨이 섬, 호놀룰루에서 북서쪽으로 1200마일 떨어진 2004제곱마일 면적의 환초로 하와이 제도사슬의 가장 서쪽 끝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1867년부터 미국의 전초기지였으며 소규모 수비대가 방어하고 있었고 태평양 횡단 비행에 급유 기지 역할을 하는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진주만 이후 해군이 필사적으로 구축하려 했던 방어선 경계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점령한다면 하와이 자체로의 접근을 통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중부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모든 입지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로슈포트는 AF가 미드웨이를 의미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증거가 아니었고 증거 없이는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제한된 항공모함 전력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매복 작전에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태평양에서 최소 8척의 함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3척뿐이었죠. 만약 로슈포트가 미드웨이에 대해 잘못 추측했다면, 그리고 미군 항공모함들이 잘못된 위치에서 기다리는 동안 일본군이 다른 곳을 공격했다면 태평양 전쟁은 반나절 만에 패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암호 해독객에는 확실성이 필요했습니다. 일본군이 그들의 목표를 확인해 주어야 했죠. 그래서 로슈포트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스스로의 계획을 드러내도록 속이는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는 미드웨이 섬이 섬의 담수 증류 시설이 고장났다는 내용의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를 해저 케이블로 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의도적으로 긴급함을 암시하되 패닉 상태는 아닌 방식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미군 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행정 통신으로 보일 만한 종류였죠. 그리고 로슈포트와 그의 팀은 기다렸습니다. 만약 AF가 정말로 미드웨이를 의미하고 일본군이 미군이 자신들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만큼 주의 깊게 미군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면 적은 이 황금 같은 정보에 반응할 것이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스테이션 하이포는 AF의 담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일본군 메시지를 감청했습니다. 함정이 통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그들의 목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드웨이 섬이 일본 제국 해군의 다음 주요 공세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만주에서 활동하며 얻을 수 있는 정보 조각들을 통해 전쟁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일본 해군의 자신감은 흔들림 없어 보였습니다. 진주만 습격의 설계자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남아있는 미군 항공모함 전력을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로 분쇄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의 선전은 황군의 무적함, 서구 세력의 퇴폐와 나약함, 그리고 아시아의 운명이 만주부터 인도네시아까지 뻗어나가는 일본 지배의 완곡한 표현인 대동아공영권에 달려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990년의 합병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왕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자신들의 땅이 조선으로 개명되어 일본 제국에 흡수되는 것을 목도했던 한국인들에게 이 선전은 먼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세장이 더 단단하게 보강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진주만 지하방에서 로슈포트는 일본 최고 사령부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통신을 읽고 있었죠.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는 니미츠 제독에게 함선이나 항공기, 보급품보다 더 귀중한 것, 즉 지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로슈포트가 제공한 정보는 그 정확성 면에서 비범했습니다. 스테이션 하이포는 목표물뿐만 아니라 공격 병력의 구성까지 식별했습니다.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라는 4척의 함대 항공모함이 전함, 순양함, 구축함, 그리고 침략군을 실은
수송선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그들은 접근 경로, 계획된 공격 날짜, 심지어 야마모토가 사용하려던 일반적인 전술 대형까지 파악했습니다. 일본군은 공격이 시작된 후 섬을 방어하러 서두르는 미군 항공모함들을 미드웨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로슈포트의 불가능에 가까운 암호 해독 덕분에 니미츠 제독은 그의 세 척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하네스, 요크타운을 미드웨이 북동쪽에 매복시켜 먼저 강력하게 타격하라는 명령과 함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해전은 HYPO국이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노출된 상태로 항진했고 그들의 항공기들은 미드웨이 섬의 방어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그들은 미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이미 하늘에서 자신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일본군은 전투의 타이밍을 통제하고 미군 함대와 교전할 시기와 장소를 자신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자신들의 항공기들이 재무장 및 연료 재보급 중인 바로 그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항공모함 작전 중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분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이 가장 무방비 상태였던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한 미군 급강하 폭격기들은 허리천피트 상공에서 급강하하여 파괴적인 정확도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일본의 정규 항공모함 4척 중 3척이 불타올랐고 목재 비행갑하는 항공유와 무장된 탄약에 의해 발생하는 화염에 휩싸여 불타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공모함 히류는 방역을 가해 요크타운을 손상시켰지만 미군 항공기들은 그날 늦게 히류를 찾아내 파괴했습니다. 6월 4일 해가 질 무렵 일본 제국 해군은 4척의 정규 항공모함, 수백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천 명의 가장 숙련된 조종사 및 승무원을 잃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의 결정타를 날릴 것으로 기대했던 공격 부대는 전멸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미군에 대한 자신들의 우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훈련, 전술, 그리고 사무라이 정신이 어떤 물질적인 불리함도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투지보다 더 위험한 것, 바로 정보였습니다. 일본군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간파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계획은 마치 펼쳐진 책처럼 읽혔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6개월간 이어졌던 연승으로 쌓아 올린 자신감은 적들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몇 달 동안 일본 해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스파이가 자신들의 작전 계획을 누설했다고 확신하며 배신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재앙을 즉 미군 공격의 불운한 타이밍 때문이라고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와이의 한 지하실에서 지친 해군 중령이 언어학자들과 수학자 팀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JN-25 암호를 해독했고 천황의 가장 비밀스러운 해군 통신문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이용해 일본 항공모함 타격 부대의 핵심을 파괴하는 함정을 놓았습니다. 로슈포르는 결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 전력을 재건하고 암호를 개정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HYPO국은 적의 통신을 계속해서 해독했습니다. 미군 사령관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점점 더 정확해졌습니다. 잠수함 순찰 구역, 호송선 경로, 보급 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1943년 4월 야마모토 제독 자신의 솔로몬 제도 시찰 계획까지요. 미군 P-38 전투기가 북언빌 상공에서 야마모토의 항공기를 요격하여 진주만 공격을 기획한 그를 사살했을 때 그의 비행 세부 정보, 시간 경로를 제공한 것은 바로 로슈포르의 암호 해독가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암호를 해독하고 메시지를 읽으며 일본 해군 스스로의 통신을 그들 자신을 겨누는 무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점령하에 고통받던 한국인들에게 미드웨이 해전의 의미는 즉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한반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으니까요. 일본 선전은 사소한 손실만을 주장하며 패배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1941년 12월에는 무적처럼 보였던 일본 제국 해군이 필멸의 존재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렸던 미군의 태평양 진격은 가속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과달카날, 타라와, 사이판, 섬 하나하나가 연합군을 일본 본토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배는 제국이 방대한 식민지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김구 주석의 지도 아래 충칭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절박한 희망으로 전쟁의 진행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해방이 내부에서 비롯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본 식민 통치 기구는 너무나 뿌리 깊었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데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해방은 외부의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일본 자체의 패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일본 해군의 태평양 접근 통제력을 먼저 깨뜨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로슈포르와 그의 암호 해독가들이 미드웨이에서 이룬 것은 단순히 미국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광복, 빛의 회복, 한국인들이 1990년 이래로 꿈꿔왔던 해방으로 이어질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로슈포르의 이름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암호 해독 작업은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대중적 서사는 장군들과 제독들, 해변을 습격하는 해병 대원들, 항공모함 기동부대 상공에서 공중전을 벌이는 조종사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하실에서 일하며 암호를 해독하고 적의 통신문을 읽던 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의 조용한 투쟁인 정보전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작업은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미드웨이 이후 태평양에서 거둔 모든 미국의 승리는 로슈포르의 기술과 방법이 가능하게 한 정보 우위 위에 세워졌습니다.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해전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새로운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암호를 반복적으로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주도권을 결코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JN-22B를 해독했던 미 해군 정보국은 전쟁 내내 일본의 통신을 계속해서 활용했습니다. 일본이 암호를 바꾸면 미군은 다시 해독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보안 절차를 시행하면 미군은 이에 적응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이길 수 없는 경쟁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가정, 암호가 해독 불가능하다는 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지자 모든 작전 계획, 모든 함정 이동, 모든 전략적 결정은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슈포르 자신은 전쟁 중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군부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장교들은 하와이 지하실 작전이 자신들의 암호 해독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그의 업적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로슈포르는 암호 해독 업무에서 재배치되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유식 건선거를 지휘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이는 아마도 일본 해군을 패배시키는데 다른 어떤 정보 장교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굴욕적인 강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작전 보안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불평이나 항의 없이 정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해독했던 암호들은 여전히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 우위는 여전히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HIPO국에서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 밥그릇은 불가능한 작업의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쌀,
만주에서 솔로몬 제도까지 일본군 병사들의 식량이 되었고 할당량 때문에 굶주려야 했던 한국 농부들이 키운 수확물은 점령군의 배를 채웠으며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가 전략 자원으로 변모된 바로 그것. 일본 해군은 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수병들에게 쌀은 필수적이었고 그들의 보급선은 쌀을 운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암호 해독은 보급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밝혀냈고 태평양을 배회하며 일본 선박을 사냥하는 미군 잠수함들에게 그들의 호송선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1984년경 미군 잠수함들은 일본이 상선들을 교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침몰시켰습니다. 섬의 수비대는 굶주렸고 일본 본토는 물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일본이 점령했던 자원 풍부한 영토,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의 석유, 말라야의 고무, 인도차이나의 쌀는 미군 잠수함들이 해상 운송 경로와 호송선 일정을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국의 물류를 질식시키면서 점점 더 착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암호 해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고립된 섬에서 나무 껍질을 먹는 병사들, 서울과 오사카의 공장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배급량을 줄여받는 눈에 보이는 물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1945년 8월 마침내 한국의 해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드웨이에서 드러난 정보 우위 위에 구축된 3년간의 미 해군 우위가 축적된 결과로 찾아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마지막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와 만주 침공은 일본의 마지막 전략적 선택지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일본 패배의 토대는 진주만의 그 지하실에서 지친 암호 해독가와 그의 팀이 불가능을 이루어낸 곳에서 놓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순간은 한국 전역에 환희의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수년간 자신들의 언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사람들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숨겨둔 태극기를 비밀 장소에서 꺼내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일본 간판을 뜯어내고 일본 교과서를 불태웠습니다. 점령 기간 동안 불렀다면 투옥될 수 있었던 한국 국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기쁨은 진실했고 안도감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또한 복잡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는 38선으로 나뉘어 북쪽은 소련군에, 남쪽은 미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일본 통치에 대한 반대로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었던 독립운동은 미래에 대한 상충되는 비전들로 분열되었습니다. 광복의 꿈은 현실보다 훨씬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의 순간에 거의 아무도 하와이의 한 지하실과 자신들의 자유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아본 적 없고 한국어는 못하지만 일본어는 할 줄 알았으며 소총이나 탱크 대신 숫자 그룹과 암호표를 다루던 한 미국 장교가 자신들의 해방을 가능하게 한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로슈포르의 작업은 너무 기밀이었고 너무 기술적이었으며 군사정복의 극적인 서사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가능한 암호 해독 작업은 일본 해군의 태평양 통제력을 무너뜨렸고 궁극적으로 35년간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제국을 패배시킬 병력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슈포르는 전후 몇 년을 무명으로 보낸 후 1976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 자신의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봉사의 대가로 받아들이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해군은 마침내 그의 공헌을 인정하여 미드웨이 해전 16년 후인 1998년에 그에게 수훈 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때쯤 미드웨이 해전은 철저히 분석되고 글로 쓰여지고 영화화되고 신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결정적인 역할, 미군의 기습을 가능하게 한 불가능한 암호 해독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중의 서사는 조종사들의 용기와 제독들의 전술적 결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적의 통신문을 읽는 조용한 작업은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로슈포르의 업적을 기리는 진정한 기념비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 기록 그 자체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정보가 절박한 방어전을 완벽하게 실행된 기습작전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해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군은 더 많은 항공모함, 더 많은 항공기, 더 많은 경험이라는 모든 물질적 이점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것은 미국이 더 근본적인 것, 즉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본군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언제 어디로 올지 알았습니다. 적의 전력과 배치를 모두 꿰뚫고 있었죠. 그리고 지하실 방에서 일하던 지친 암호 해독자들이 암호화된 5자리 숫자 그룹에서 추출해낸 그 지식은 어떤 전함이나 항모 기동 부대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에게 로슈포르의 작업과 해방 간의 연관성은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채 기껏해야 역사적 각주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해방사는 독립운동과 만주 게릴라 전사들,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치르면서 일본의 지배에 저항했던 개인들의 용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들은 매우 중요하고 진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의 해방은 한국인의 저항뿐만 아니라 일본의 패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배는 제국 해군의 태평양 지배를 깨뜨리는 것을 필요로 했죠. 그 지배를 깨뜨리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는 정보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로슈포르의 책상 위에 서류와 잿더리, 암호 해독표의 혼돈 속에 잊힌 채 놓여있던 밥그릇은 단일 전투나 작전을 초월하는 진실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은 궁극적으로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자국민을 먹여 살리고 병력을 보급하며 상대방의 전투 지속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일본 제국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미국은 정보를 사용하여 그 자원들을 일본의 전쟁 기계와 연결하는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한국 농민들은 일본군을 먹여 살릴 쌀을 재배했고 미국 암호 해독자들은 그 병사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밝혀내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독된 암호 하나하나가 전쟁을 단축시켰습니다. 단축된 전쟁의 하루하루는 점령의 하루를 줄이고 강제 노동의 하루를 줄이고 한국 여성들이 위안소로 사라지는 하루를 줄였습니다. 암호 해독이라는 불가능한 작업은 추상적인 수학 퍼즐이나 지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전쟁을 단축하고 생명을 구하며 아시아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안겨준 제국의 패배를 가속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슈포르도 이것을 이해했고 그의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해독을 즐겨서가 아니라 해독하는 모든 메시지가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종말을 앞당겼기 때문에 20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피로, 눈의 피로, 패턴이 나타날 때까지 숫자 그룹을 응시하는 정신적 피로, 이것이 그들이 치른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영광이나 인정이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작업이 중요했다라는 지식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의 파괴는 폭탄이나 어뢰가 아니라 이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적의 언어를 그들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예측하며 가장 은밀한 통신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배우는 끈기 있는 작업을 통해서였습니다. 로슈포르의 불가능한 업적은 깨뜨릴 수 없는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했지만요. 그것은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이해였습니다. 진정한 작업은 그 정보를 사용하여 기회를 만들고 병력을 배치하며 지식을 승리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금지된 깃발을 흔들고 금지된 노래를 부르며 해방을 축하하던 한국 사람들에게 그 불가능한 작업의 궁극적인 선물은 광복, 35년간의 어둠 후 빛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분열, 새로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인으로서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깃발 아래, 자신들의 땅 위에서 그것들에 맞섰습니다. 한반도를 일본 제국의 야망에 연결하던 사슬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수천 마일의 전투에서 하나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미국 암호 해독자가 이루어낸 지하실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밥그릇은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생존과 희생을 상징하고 위대한 전략과 결정적인 전투 아래의 겸손한 토대를 나타냅니다. 그 전쟁에서는 쌀알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녔습니다. 해독된 모든 암호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업적은 해방을 하루 더 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암호 해독자는 봉사하고 일하며 종말을 앞당기고 빛을 회복시킬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